15세기 프랑스 백년 전쟁의 한가운데서 나타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고 갑옷을 입은 채 전장의 선두에 서서 조국을 구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오를레앙의 소녀 잔다르크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돔레미의 평범한 농가 소녀가 어떻게 프랑스 역사를 바꾼 성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19세의 나이에 화영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신비와 비극, 신앙과 정치가 교차하는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337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은 이미 75년째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왕조의 마지막 왕 샤르 4세가 1328년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살리카 법에 따라 여성을 통한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필리프 6세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초기에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1346년 크레시 전투, 1356년 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참패를 당했고 1360년 브레티니 조약으로 프랑스는 영토의 3분의 1을 영국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이끄는 영국군이 다시 한번 프랑스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 기사 계급의 정예들이 대거 전사했고 프랑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내부는 극심한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1407년 오를레앙 공 루이가 부르고뉴 장무에르에 의해 암살된 후 아르마냐크파와 부르고뉴파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419년 몽트로 다리에서 부르고뉴 장무에르가 왕세자 샤를의 측근들에 의해 보복 살해당하자 새로운 부르고뉴 필리프 설량공은 아예 영국과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인이 외국 침입자와 손을 잡고 조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1420년 트로아 조약은 프랑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던 샤를 6세는 자신의 아들 샤를 왕세자를 왕위 계승에서 제외하고 영국 왕 헨리 5세를 프랑스의 섭정이자 왕위 계승자로 인정했습니다.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하여 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로 나뉘었습니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는 영국과 부르고뉴의 지배 하에 있었고 부르주를 중심으로 한 남부만이 샤를 왕세자를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듯 부르주의 샤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프랑스 동북부의 작은 마을 돔레미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412년 1월 6일 주연절, 이 마을의 농부 자크다르크와 그의 아내 이자벨롬의 사이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역사를 바꿀 잔다르크였습니다. 돔레미는 바르 백국에 속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왕에게 충성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는 고작 200여 명,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잔다르크의 아버지 자크는 마을에서 비교적 유복한 농민으로 50아르펜트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촌장 역할도 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자벨은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매일 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이런 어머니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농가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양을 치고 실을 짜고 바느질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문해 교육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다르크 역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다르크는 특별히 경건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녀는 종종 혼자 교회에 앉아 기도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제 기욤 프론테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자주 고해 성사를 받았고 미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또한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곤 했고 병든 동물들을 정성껏 돌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마음씨 착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란 dom레미도 전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경계 지점에 위치해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전장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425년 여름, 잔다르크가 13세 되던 해에 실제로 부르고뉴군이 마을 근처까지 침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가축과 재산을 챙겨 인근 요새 도시 뇌샤토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어린 잔다르크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1425년 여름 어느 날 13세의 잔다르크에게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의 정원에서 혼자 있던 그녀에게 갑자기 눈부신 빛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에 재판정에서 그녀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빛 속에서 3명의 성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 성녀 마르가리타, 그리고 성녀 카타리나였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프랑스의 수호천사로 여겨지는 존재였고 두 성녀는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잔다르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프랑스를 구하고 샤르 왕세자가 정당한 대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국군을 프랑스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했습니다. 처음에 잔다르크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글도 모르는 평범한 농가의 딸일 뿐인데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음성은 너무나 분명하고 아름다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런 환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잔다르크는 점차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자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자크는 딸의 말을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농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비 체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크는 잔다르크가 집을 떠나 군인들과 함께 다닐까봐 심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잔다르크가 정말 그런 일을 벌인다면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강물에 빠뜨리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이자벨 역시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너무 종교에 빠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잔다르크가 미쳤다고 수근거렸고 또 어떤 이들은 악마에게 홀렸다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고 성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1428년이 되자 프랑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루아르강의 중요한 거점 도시 오를레앙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오를레앙이 함락된다면 프랑스 남부마저 영국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잔다르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428년 5월 16세가 된 잔다르크는 처음으로 보클레르 성을 찾았습니다. 보클레르는 dom레미에서 가장 가까운 요새 도시였고 성주 로베르트 보드리쿠르는 샤르 왕세자에게 충성하는 영주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친척인 뒤랑 라스아르의 도움을 받아 보드리쿠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드리쿠르는 농가 소녀의 황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보드리쿠르는 뒤랑 라스아르에게 이 미친 소녀를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귀라도 한 대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절망한 잔다르크는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이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잔다르크의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428년 10월 드디어 영국군이 오를레앙 포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를레앙 포위전은 100년 전쟁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를레앙은 루아르강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이 함락되면 영국군이 프랑스 남부로 진격할 수 있는 관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도시 주변에 견고한 요새들을 건설하여 완전 포위 전략을 펼쳤습니다. 레스투렐, 레 오그스틴,
샤르마뉴 등의 요새가 오를레앙을 둘러싸며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오를레앙을 수비하는 것은 장드 뒤누아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오를레앙 공이 서자로 오를레앙의 사생아라고 불렸지만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력은 영국군에 비해 열세였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포위전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도시 내부의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굶주렸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를레앙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소식이 프랑스 전역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체념과 절망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프랑스의 독립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429년 1월 오를레앙 포위 소식을 들은 잔다르크는 다시 한번 보클레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욱 강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말투도 훨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보드리쿠르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절망적인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잔다르크의 변화된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보드리쿠르가 잔다르크를 시험해보기 위해 가짜 성직자를 보냈는데 그녀가 즉시 간파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드리쿠르는 잔다르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는 잔다르크가 정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망상에 사로잡힌 소녀인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결국 보드리쿠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잔다르크를 신홍에 있는 샤를 왕세자에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잔다르크가 정말 미친 소녀라면 보드리쿠르 자신의 명성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1429년 2월 13일 보드리쿠르는 잔다르크에게 남자 옷과 말, 그리고 6명의 호위병을 제공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복장을 했습니다. 이는 여행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신혼까지는 약 150리그, 450km에 달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 길이 적들이 장악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르고뉴군과 영국군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언제 습격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위병들은 처음에 이 이상한 임무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장 드 메츠와 베르트랑 드 플랑지 같은 경험 많은 기사들도 농가 소녀와 함께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11일간의 여행 동안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빼놓지 않고 기도했고 낮에는 놀랍도록 정확한 길 안내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거친 병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도 그녀는 조금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경건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드 메츠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잔다르크의 순수함과 신실함을 보고 그녀가 정말로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것 같다고 확신했다고 말입니다. 1429년 3월 6일 잔다르크 일행은 마침내 신홍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궁정의 고관들은 이 이상한 소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샤르 왕세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대한 의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조 드 바비에르가 그의 출생에 대해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었고 트루아 조약으로 인해 그의 왕위 계승권은 법적으로도 부정당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궁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비용 때문에 국고는 텅 비었고 귀족들 사이에서는 영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소녀의 신비한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2일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고 마침내 아련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샤르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 대신 다른 귀족을 왕좌에 앉히고 자신은 300여 명의 신하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녀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확인하려던 것입니다.
촛불로만 밝혀진 어두운 대연회장에 들어선 잔다르크는 잠깐 둘러본 후 주저없이 군중 속의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로 샤르 왕세자였습니다. 궁정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잠시 공개적인 인사를 나눈 후 샤르 왕세자는 잔다르크를 따로 불러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했고 샤르 왕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대화 후 샤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적이고 우울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희망의 참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궁정의 신하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비밀 대화에 대해 여러 추측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잔다르크가 샤르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왕세자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잔다르크가 샤르의 개인적인 기도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샤르는 매일 밤 하느님께 자신이 정말 프랑스의 합법적 왕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잔다르크가 이를 정확히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든 그 대화는 샤르 왕세자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잔다르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샤르 왕세자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정치적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잔다르크가 사기꾼이거나 마녀라면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샤를은 잔다르크를 푸아티에로 보내 철저한 검증을 받게 했습니다. 푸아티에는 당시 프랑스 남부의 학문 중심지였고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3주 동안 계속된 신문에는 프랑스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대주교, 주교들, 신학 박사들, 법학자들이 모여 잔다르크를 모든 각도에서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환상이 진짜인지, 그녀의 신앙이 정통인지,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하느님의 사명을 받았는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가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변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학자들을 당황시키는 통찰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단지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마녀나 사기꾼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 신문과 별도로 잔다르크는 여성들에 의한 신체 검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정말 처녀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는 처녀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잔다르크는 확실히 처녀였고 어떤 신체적 이상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잔다르크의 일상생활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관찰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안주 왕비는 특히 잔다르크의 순수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후에 잔다르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왕비의 지지는 궁정 내에서 잔다르크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마침내 푸아티의 신문단은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에게서 어떤 악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겸손함, 순수함, 그리고 경건함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문단의 공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다르크의 환상과 사명에 대한 주장이 진실인지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선량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임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프랑스의 절망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여 볼 가치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샤르 왕세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429년 4월, 그는 마침내 잔다르크에게 군대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17세의 농가 소녀가 왕국의 운명을 건 군사작전을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대감에 들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잔다르크에게는 특별한 장비가 제공되었습니다. 우선 그녀의 체형에 맞는 하얀 갑옷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갑옷은 단순히 보호용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컸습니다. 순수함과 신성함을 나타내는 흰색은 그녀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깃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깃발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마리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이 깃발을 자신의 검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검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생트 카트린 드 피에르 부아 성당에 묻혀있는 고대의 검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파보니 정말로 5개의 십자가가 새겨진 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그녀의 예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이 이끌 군대에 엄격한 규율을 세웠습니다. 욕설과 신성 모독을 금지했고 약탈과 강간을 엄벌에 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모든 병사들은 매일 미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무질서했던 병사들이 이런 규율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잔다르크의 카리스마에 이끌렸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확고한 신념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1429년 4월 27일 드디어 오를레앙 구원군이 블루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잔다르크는 흰 갑옷을 입고 백합 문양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녀를 따르는 군대는 약 4,000명 정도였습니다. 이 군대에는 당대 최고의 장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알랑송 공작, 라이르 원수, 질드 레 등 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이 어린 소녀와 함께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정식에서 잔다르크가 보여준 모습은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프랑스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오를레앙은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군대가 진군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패배에 익숙해져 있던 프랑스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잔다르크의 이름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민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민중의 지지는 잔다르크와 그녀의 군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429년 4월 29일 저녁, 잔다르크가 이끄는 구원군이 마침내 오를레앙에 도착했습니다. 7개월 동안 포위당해 절망에 빠져있던 시민들은 그녀의 등장에 열광했습니다. 흰 갑옷을 입고 백합 깃발을 든 17세 소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시민들과 병사들에게 그녀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장군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를레앙을 지키고 있던 장드 뒤누와 백작은 신중한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영국군의 요새는 견고했고 성급한 공격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주장했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5월 4일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선두에 서서 깃발을 높이 들고 돌격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패배만 거듭했던 프랑스군이 영국군의 요새를 차례차례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스 오그스틴 요새가 함락되었고 이어서 다른 요새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영국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소녀의 등장만으로 프랑스군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5월 7일 오를레앙 포위전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투렐 요새였습니다. 이곳은 영국군의 가장 강력한 거점으로 오를레앙 남쪽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새만 점령하면 포위망이 완전히 뚫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렐 요새는 이중 방어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에는 블레바르라고 불리는 외곽 요새가 있었고 안쪽에는 본 요새인 투렐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이곳에 정예병들을 배치하고 끝까지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공격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이번에도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오르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그녀를 따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거셌고 프랑스군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부 장군들은 공격을 중단하고 재정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군 궁수가 쏜 화살이 잔다르크의 왼쪽 어깨를 관통한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성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잔다르크가 쓰러지자 프랑스군은 순간 동요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주가 부상당한 것을 본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를 기회로 여기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화살촉이 어깨를 관통한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고 잔다르크는 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군의관들이 급히 치료에 나섰지만 그녀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군들은 이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잔다르크 없이는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투는 소강 상태에 빠졌고 양군 모두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잠시 쉬고 있던 잔다르크가 갑자기 일어선 것입니다. 그녀는 어깨에 상처를 개의치 않고 다시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고 병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잔다르크의 재등장을 본 프랑스군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느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영국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치명상을 입었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그녀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셨다고 투렐 요새는 반드시 오늘 함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늦게 재개된 공격에서 프랑스군은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잔다르크의 기적적 회복을 본 병사들은 자신들도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잔다르크는 상처를 입은 몸으로 다시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성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깃발이 투렐 요새의 성벽에 닿았고 이를 본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투렐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영국군 지휘관 글래스데일은 요새에서 떨어져 죽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하거나 도망쳤습니다. 7개월간 오를레앙을 옥죄고 있던 포위망이 드디어 뚫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머지 영국군들이 스스로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를레앙을 포위할 의지를 잃었습니다. 솔즈베리 백작의 후임인 서포크 백작은 남은 요새들을 포기하고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8일 일요일 오를레앙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7개월간 계속된 포위가 단 4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오를레앙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잔다르크는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렸고 전사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적군 전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를레앙의 기적적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의 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6월에 들어서자 잔다르크는 루아르강 유역의 영국 거점들을 차례차례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르고 전투에서 서포크 백작이 포로로 잡혔고 메네시르루아르와 보장시가 연이어 해방되었습니다. 특히 파테 전투는 잔다르크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기습 공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국군은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프랑스군의 손실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승리들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100년 동안 패배에 익숙해져 있던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프랑스의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의 사기는 반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가 정말로 악마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국 병사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부르고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동맹을 맺었던 그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잔다르크의 연승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진짜 목표는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 목적은 샤르 왕세자가 랭스에서 정식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정통성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랭스는 프랑스 왕들의 전통적인 대관식 장소였습니다. 클로비스 1세 이후 거의 모든 프랑스 왕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성 레미의 성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프랑스 왕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문제는 랭스가 부르고뉴군과 영국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은 위험했고 도시 자체도 적의 손에 있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이런 모험적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를레앙의 승리 이후 그녀는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이 그녀에게 왕세자의 대관식을 성사시키라고 명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6월 29일, 잔다르크는 샤르 왕세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랭스로의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적지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진군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오를레앙 이후의 연승으로 인해 잔다르크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저항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르고뉴 귀족들도 잔다르크에게 호의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로아에서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1420년 그 유명한 트로아 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샤르 왕세자의 왕위 계승권을 박탈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문을 굳게 닫고 있던 시민들이 잔다르크의 편지를 받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굴욕을 씻는 순간이었습니다. 1429년 7월 17일, 프랑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관식이 랭스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통성의 의문을 받던 부르주의 샤를이 마침내 프랑스의 정당한 왕 샤를 7세로 즉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성당은 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제단 앞에 서 있는 두 인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관복을 입은 샤르 왕세자와 그 옆에 서서 백합 깃발을 든 잔다르크였습니다. 대관식은 전통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랭스 대주교가 성 레미의 성유로 샤를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고 샤를 마뉴의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순간 대성당 안에는 샤를 7세 만세 라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잔다르크는 왕 옆에 서서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그녀에게 맡긴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 잔다르크는 새로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프랑스에는 진정한 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잔다르크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대관식의 소식은 프랑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의 정당한 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과 부르고뉴 측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대관식 이후 잔다르크는 계속해서 군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초기의 기적 같은 승리들 이후로는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429년 9월 파리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파리는 부르고뉴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은 잔다르크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잔다르크는 구원자가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침입자였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다리에 석궁 화살을 맞아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궁정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대관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샤를 7세는 이제 잔다르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했고 전쟁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특히 샤를 7세 주변의 조정 대신들은
잔다르크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기존 권력 구조의 위협이 되었고 그녀의 영향력이 왕에 미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조르주 드라 트레모아유 같은 대신들은 공공연히 잔다르크를 견제했습니다. 1430년에 들어서자 전쟁의 양상이 다시 교착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영국도 새로운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와의 정면 대결보다는 게릴라 전술과 포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선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430년 5월 잔다르크는 콩피에뉴 방어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콩피에뉴는 파리 북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부르고뉴군이 이곳을 점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잔다르크는 자신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5월 23일 콩피에뉴에서 잔다르크는 소규모 기병대를 이끌고 정찰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부르고뉴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매복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절망적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잔다르크의 부대는 수적으로 열세였고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퇴로마저 차단되었습니다. 콩피에뉴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다리가 적의 공격을 우려한 수비군에 의해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잔다르크는 부르고뉴 기사 리옹 대 방드보르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황금 담비 외투를 잡아당겨 말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구원자가 적의 포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던 잔다르크가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영국과 부르고뉴 측은 환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샤를 7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좌에 올려준 은인이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다르크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값을 지불하려 하지도 않았고 포로 교환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샤를 7세와 그의 측근들은 잔다르크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관식도 치렀고 프랑스의 사기도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 선량공은 잔다르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처형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성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필리프 공작은 잔다르크를 영국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430년 11월 잔다르크는 금화 1만 리브르에 영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는 왕의 몸값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기꺼이 지불할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 민중들은 분노했습니다. 조국을 구한 영웅이 돈을 받고 적국에 팔려간 것입니다. 특히 부르고뉴 공작에 대한 원성이 높았습니다. 프랑스인이면서도 동족을 외국에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430년 12월 잔다르크는 루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루앙은 당시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노르망디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은 이곳에서 잔다르크에 대한 종교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잔다르크를 마녀와 이단으로 몰아 화형에 처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업적을 악마의 소행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샤를 7세의 대관식도 무효가 되고 프랑스의 사기도 다시 꺾일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루앙성의 지하 감옥은 춥고 습했습니다. 잔다르크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영국군은 그녀의 탈출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보마르시에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 그녀가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간수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를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럼에도 잔다르크는 남자 옷을 고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옷은 감옥에서 그녀를 성적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영국군은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종교 재판의 모양새를 갖추려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본이 이미 짜여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을 주재할 인물로는 피에르 코숑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보배의 주교였지만 영국에 충성하는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한 학자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잔다르크를 성공적으로 처단한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재판부에는 60여 명의 성직자와 법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영국의 영향 하에 있거나 부르고뉴파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재판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또한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기적들을 악마의 소행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들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잔다르크의 환상이 진짜인지, 그녀의 남장이 신을 모독하는 것인지, 그녀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지 등이 주요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녀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복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라고 답하면 자신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잠들기 전 잔다르크는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돔레미의 평범한 농가 소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프랑스를 구하고 왕을 왕좌에 올려놓고 이제는 적국의 감옥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의 음성은 여전히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버려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좌에 올려놓은 샤를 7세는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프랑스는 해방되었고 정당한 왕이 왕좌에 계시고 오를레앙도 구했고 수많은 도시들도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를 위해, 왕을 위해, 그리고 모든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감옥에 가둔 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431년 1월이 되자 본격적인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곧 생애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1431년 2월 21일 잔다르크에 대한 종교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앙 성의 재판정에는 60여 명의 재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홀로 서 있는 19세 소녀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재판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재판장을 주재하는 피에르 코숑 주교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는 맹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신성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대답만으로도 재판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농가 소녀가 쉽게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잔다르크는 예상보다 훨씬 영리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코숑 주교는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잔다르크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이 돔레미에서 태어났고 13세에 처음 성인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잔다르크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본 것이 진짜 성인들이 아니라 악마의 환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그녀가 성인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잔다르크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왕관을 쓰고 있었고 성녀 마르가리타와 카타리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들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성인들이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인 편이 아닌 이상 당연히 프랑스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답변에 재판정은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관들은 당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성인들이 정확히 무엇을 명령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고 오를레앙을 해방시키고 왕세자가 대관식을 치르도록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것이 하느님의 명령일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느님이 전쟁을 원하실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하느님은 평화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들의 두 번째 주요 공격 포인트는 잔다르크의 남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남자 옷을 입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인용하여 이것이 하느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잔다르크는 자신의 남장이 실용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남자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감옥에서 남자 간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자 옷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의 보호를 믿고 여성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잔다르크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실용적 지혜도 함께 사용하라고 하셨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함정은 교회 권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상의 교회가 그녀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복종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이는 완벽한 딜레마였습니다. 예라고 답하면 자신의 환상과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니오라고 답하면 교회에 대한 불복종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자신은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무엇보다 천상의 교회, 즉 하느님을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상의 교회가 하느님의 뜻과 다른 판단을 한다면 자신은 하느님께 복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에 재판관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다르크의 논리적 일관성에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잔다르크는 재판정에 불려나가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온갖 복잡한 신학적 질문들로 그녀를 혼란시키려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잔다르크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이전 답변과 모순되는 답변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놀라운 기억력과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위협도 가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그녀가 지금이라도 자백한다면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잔다르크가 재판관들을 오히려 당황시키는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재판관이 하느님이 영국인들을 미워하시느냐고 묻자 잔다르크는 하느님의 마음을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다만 영국인들이 프랑스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이 그녀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고 묻자 잔다르크는 만약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만약 죄 중에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답변들은 재판관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7년 안에 영국인들이 오를레앙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7년 후인 1438년 파리가 프랑스군에게 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잔다르크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이단으로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1431년 5월 24일 재판관들은 잔다르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루앙의 생투앙 묘지에 마련된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묘지에서 잔다르크는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에는 이미 준비된 화형대가 보였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에게 참회를 권하는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의 어린 여성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몇 달간 계속된 신문과 감옥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잔다르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참회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환상이 잘못된 것이었고 남자 옷을 입은 것이 죄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교회의 지시에 따라 여성다운 옷을 입고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중들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또 어떤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잔다르크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굴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잔다르크는 다시 남자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회를 철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431년 5월 28일 잔다르크는 재판관들 앞에서 자신의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 전의 참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자 옷을 입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감옥에서 간수들이 자신을 괴롭히려 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이 다시 나타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꾸짖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분노했습니다. 한번 참회한 이단이 다시 이단으로 돌아간 것은 재발 이단으로 교회법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제 화형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잔다르크는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사명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5월 30일 아침, 마침내 화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감옥에서 마지막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지만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루앙 구시장 광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서 잔다르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발한 피에르 코숑 주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31년 5월 30일 오전 9시경 잔다르크는 루앙 구시장 광장의 화형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 병사들, 성직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형대 위에는 이단자, 재발자, 배교자, 우상숭배자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세의 어린 여성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잔다르크는 화형대에 묶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환상들이 모두 진실이었다고 마지막까지 증언했습니다. 집행관이 횃불을 들었을 때 잔다르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불꽃이 치솟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잔다르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6번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쳤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잔다르크가 숨을 거둔 후 광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 병사 중 일부는 자신들이 성녀를 죽였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불꽃 속에서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집행을 지켜본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잔다르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미니코의 수사이장 르메트르는 나중에 이 재판이 부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영국군은 잔다르크의 시신을 완전히 태워 죄를 센강에 뿌렸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성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잔다르크의 죽음 소식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순교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샤를 7세는 공식적으로는 조용했지만 내심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좌에 올려준 은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중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그들은 잔다르크가 순교자라고 믿었습니다. 영국과 부르고뉴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고 복수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잔다르크의 죽음은 오히려 프랑스인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영국은 잔다르크를 제거함으로써 프랑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의 순교는 오히려 프랑스인들에게 더 큰 동기를 주었습니다. 잔다르크가 죽은 지 몇 달 후부터 전세는 다시 프랑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435년 아라스 조약으로 부르고뉴 공국이 프랑스와 화해했고 1436년에는 파리가 수복되었습니다. 1444년에는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영국군이 최종 패배하면서 100년 전쟁이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승리들은 모두 잔다르크가 시작한 반격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를레앙에서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나라를 믿기 시작했고 외침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족의식의 각성이었습니다. 잔다르크 이전까지 프랑스는 여러 지방으로 나뉘어진 봉건국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활약과 순교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보여준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후대 프랑스인들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프랑스인들은 잔다르크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잔다르크가 죽은 지 25년 후인 1456년 교황 칼릭스투스 3세의 명령으로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는 샤를 7세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즉위가 마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에 힘썼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115명의 증인들이 증언했습니다. 잔다르크를 직접 알았던 돔레미 마을 사람들, 함께 싸웠던 동료 병사들, 그리고 그녀의 경건함을 목격했던 성직자들이 모두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재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431년의 재판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무죄로 판결되었고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피에르 코숑을 비롯한 당시 재판관들의 부당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비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잔다르크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녀를 프랑스의 영웅으로 추앙했고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녀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1909년 교황 비오 10세가 잔다르크를 복자로 시복했고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그녀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로써 한때 이단으로 화형당했던 농가의 소녀가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 정부는 5월 31일 잔다르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녀가 화형당한 날을 오히려 그녀를 기리는 날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잔다르크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남성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민족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외침에 맞서 조국을 지킨 애국자로서 많은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부터 인도의 간디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잔다르크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신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온갖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잔다르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녀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선구자로 보고,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환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점에서 수행한 역할을 연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유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샤를 드 골은 그녀를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의 정신적 지주로 내세웠습니다. 점령군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잔다르크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굴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숭고한 정신입니다. 돔레미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 루앙의 화영대에서 생을 마감한 잔다르크. 그녀의 짧은 생애는 겨우 19년에 불과했지만 그 영향력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신념이 있다면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글도 모르는 농가의 소녀가 프랑스를 구하고 왕을 왕좌에 올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개인의 신념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확고한 믿음이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프랑스 전역에는 잔다르크를 기리는 동상과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파리의 리볼리 거리에 서 있는 그녀의 금빛 동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를레앙에서는 매년 5월 그녀를 기리는 축제가 열립니다. 돔레미의 생가는 성지가 되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념비는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 신념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다르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작품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부터 볼테르, 슐러, 마크 트웨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들이 그녀를 소재로 작품을 썼습니다. 영화와 연극, 오페라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잔다르크가 자신만의 사명을 품고 일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일 수도 있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난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이나 교육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잔다르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희생할 줄 아는 용기, 모든 이들이 조롱할 때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정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다르크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돔레미의 소녀가 보여준 이 진실은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돔레미에서 루앙까지 한 소녀의 짧지만 찬란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